들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원내 주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사실 한동안 이 3당이 전부 다 비대위 체제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3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 정의당은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은 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새 대표를 선출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됐는데, 어찌됐건 뭐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 시대라는 것 사실은 오픈일이죠. 모든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시대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비상이라는 말이 상시적이지 않다는 말인데 이게 비대위의 상시화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한국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당들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나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정당이 뭐 저렇게 복잡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왜 뭐 그러면은 따로 나가서 창당을 하든지 뭐 탈당을 하든지 뭐 그렇게 정당 안에서 싸우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되면 한국의 정당은 이게 법정주의가 되나서 사실 그거랑 관련된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 저 정당들 자체가 상당한 그 기득권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저 정당에서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한국 정치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그 3당 비대위 체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글쎄, 민주당은 이제 지금 새 대표를 선출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끝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당 내에서 뭐 갈등이 없이, 순탄하게 또 앞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한국 정당들이 굉장히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제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이 지역 정당의 이야기가 비롯되기 때문에 이게 첫 슬라이드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림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잠깐만 좀 복습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정당들은 법정주의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을 던져 본다면, 미국에는 정당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 정당법이 있나요? 미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헌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은 목적이나 활동이 해산을 시킬 수 있고, 한국은 완전히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최고법인 헌법에서부터 정당들을 규율하는 정당법까지 다 그 자세하게 적혀 있는 반면, 미국은 정당이랑 관련된 아무런 그 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정당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거죠. 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당이 들어있다는 거는 정당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 기관의 하나로 인식하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정당을, 이걸 시민사회 내지는 굉장히 좀 특별하긴 하지만 후보를 공천하고 그 다음에 당선자를 내는 목적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그냥 시민단체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를 규제하는 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민적 사이드에서 생각하는 게 좀 미국 적인 어떤 그런 관념인 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정당을 이제 국가의 한 주요한 기관으로, 물론 뭐 국가의 여러 가지 그 정부 조직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또 정당하고 관련된 법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근데 뭐 이런 뭐 다른 나라 말씀들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있는 어떤 정당을 바라보는, 특히 이걸 그 법정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하나만 제가 더 넣어볼게요.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 위에 저 8조 3항 한번 보세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을 굉장히 국가가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요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정당들은 전부 다 너네는 정당 아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너네는 뭐 비용을 보전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너네는 선관위에 등록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후보를 낼 수도 없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우리 이용희 대표님 유튜브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관위에 이제 등록하러 가시잖아요. 등록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저 직접 행동 영등포당 대표인데요, 당수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등록을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은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도 없고, 우리 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역설이 있는 겁니다.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반대 사이드에서는 여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당들은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 인정받지 못하니까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인정받지 못하는 그 그룹의 정치인들은 정당이 아니니까 국가의 보호를, 정당 활동을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내지는 우리 지역 정당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지금 뛰어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댁에 가실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방식의 정당만이 정당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특히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이제 만약에 자유롭게 후보자들을 공천할 수 있고, 어디에 후보자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헌정 질서 및 그 법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우리 정당법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중앙당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정당의 그 생성 자체를 지금 막는 법조항이에요. 중앙당은 항상 서울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 행정 수도도 세종으로 옮기고 지방 분화, 분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톤을 사실 보시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방 분권이고 뭐 무슨 지방의 공기업들도 이전시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웬 서울의 중앙당?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1960년대 그 군사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거여서 그래요.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할 때 법정시 도당,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이 5개 이상의 시도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을 만들고 등록을 하려면
당원이 5천 명이 돼야 되는데 글쎄 뭐 어떻게 길에서 서명을 여기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명 서명을 받으려면은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당이 5개가 있어야 이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건 그 지역 정당, 지역을 생각하는 정당을 만들 수조차 없게 돼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돈과 조직이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면은 정당 자체를 아예 설립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 정당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 정당 등록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뭐 관련된 몇 번의 그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 저도 사실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저 이용희 대표님도 뾰족한 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건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은 근데 왜 국가에서 등록을 해야만 되지? 이건 이제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당연히 득실이 있을 겁니다. 득실이 있을 것이고 애초에도 이제 이걸 만들었던 분들의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을 했을 때 이게 뭐 국가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겠죠. 군사 정부가 했던 생각이긴 한데 뭐 그것도 뭐 일단은 받아주기로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뭐 국가와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득은 뭐고 실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법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이런 고민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5.16 직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5.16 직후면은 60년도니까 지금 이미 어, 60년이 지난 조항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뭐 헌법 개정도 수차례 있었고 여러 법령 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강산이 변해도 6번이 변하는 기간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어 5.16 그 경에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당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자문을 해보시면 이게 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이게 변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 내의 기존에 있었던 정당들이 이 조항을 풀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그 여의도에서부터 지금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는 이 법조항들을 그분들이 바꿀 아무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막혀 있고 앞으로도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은 가장 풀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정당법의 이 조항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은 뭐 매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없었어요. 왜 지방이 없었느냐? 첫 번째는 대선하고 겹쳐져 있는 바람에 그리고 특히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잠재적인 후보들한테 야 너네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선을 도와야지. 그래서 빨간당은 윤 후보,
그다음에 파란당은 이 후보. 이 두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너네들 목을 매지 않으면은 너네 지방선거에서 공천도 안 줄 거고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열 기간이 없었습니다. 3월 9일이죠. 3월 9일에 그 대선 당선자를 결정할 때까지 아무도 미리 지방에서 이런 이야기 자기가 내가 이번에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데 우리 외삼촌이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조차 사실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 의제들이 있거든요. 지방 의제들이 있는데 이런 의제들이 이제 그 서울와시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어디서 따온 거냐 하면은 그 할리우드에서 왜 그 화이트와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슨 동양인이 주인공인 원작 영화를 이제 만들면은 꼭 그 백인 배우가 가서 이제 그 주연을 해요. 어,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화이트와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방 의제들이 사실 서울와시가 되는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맨날 청년 문제 이야기하는데 청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지방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에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지방의 청년 문제고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이게 사실 지방의 저출산이 서울 수도권에 저출산이 있나요? 지방의 저출산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의 의제로 들어와서 이게 서울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의제로 선거에서 사용됐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그 버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서울의 청년 문제, 없진 않지만은 달라요. 서울의 인구 문제, 서울의 뭐 저출산 문제가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젠더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심각한 젠더 문제는 저는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에 뭐 이주민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젠더 문제는 이건 사실은 그냥 굉장히 주변화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선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대선이나 총선의 전초전 같이 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특히 이제 뭐 대선 주자급 여기서 대선이라는 거는 차기 대선이겠죠. 2027년인가요? 그때 치르게 될 차기 대선에 혹시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뭐 광역단체장쯤 출마해서 내가 그 도지사 내지는 뭐 특별시장 뭐 저 광역시장쯤 하다가 이제 출마해야지. 기한도 딱 5년 기한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현직 의원이나 여기서 현직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거 뭐 왜 그런가요?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중에 그 대선 후보를 뽑을 때 아니면 국회의원 대선 후보 공천을 할 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할 때 저분들이 사실은 가서 또 다 투표를 하고 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지방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심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 지방선거를 지방같이 치른 게 아니라 이제 중앙선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치렀던 거죠. 더 이걸 악화시켰던 거는 3월에 있었던 대선과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이게 묘하게 겹치게 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09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509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사실 지난 지방선거의 지방선거에서 표를 7장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7장 던질 때 뽑을 수 있는 그 직책이 이제 4,132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9명이니까 이게 사실 선거의 한 12%, 13% 정도가 그냥
투표도 하지 않고 바로 당선이 바로 그냥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무투표 당선. 이거 사실 굉장히 큰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내지는 언론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는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에서 270명이 당선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 빨간 당은 어느 지역, 그다음 파란 당은 어느 지역. 그 정당에 이제 일당 패권주의가 있으니까 그 정당에서 한 명만 딱 공천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당선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웃기는 게 여기 270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누군가 하면 180명이 수도권에서 당선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에서 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근데 수도권에는 지역주의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여튼 가만히 봤더니 이게 수도권에 그러니까 기초의회 선거죠. 기초의회 선거들이 중선거구들이 있어요. 중선거구들이 있는데 2명을 뽑는 중선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2명 이상을 공천할 수 있는 중선거구들이었는데 여기에 양당이 1명씩만 공천을 딱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제 공천이 확 실시되는데 사실은 상대방 정당이랑 내지는 다른 후보들이랑 이제 경쟁해서 그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린 여기서 1명만 들어오면 땡큐. 잘못 공천했다가 이제 1명도 당선을 못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명씩만 공천을 하니까 양당에서 1명씩만 공천을 하니까 잠시만 웃도리를 벗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1명씩만 공천을 하니까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사실 엄두도 못 낸 거죠. 수도권에서. 심지어 수도권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통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509명 중에서 1명,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서 교육위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거긴 따로 하는데 그 1명을 제외한 508명은 전부 다 1명도 빠짐없이 빨간당 아니면 파란당에서 공천한 후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적어도 이 508명에게 있어서는 선거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 당일날 당선자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정당에 들어가서 공천을 받는 순간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기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진짜 진정한 지방의 이야기가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양당이 공천하는 양당의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십몇 퍼센트 정도는 그냥 아무런 선거 없이 그냥 무투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그 지역 정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어디 쓴 글이 있는데 잠깐만 좀 읽어보자면은 시간이 지금 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지방정치의 비극은 이러한 220여 개의 구체적 가능성들이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중앙당을 둔 2개 정당의 동의 없이는 아예 의제로 검토될 수조차 없다는 데 있다. 도시빈곤 노인 돌봄 정당이나 경북 의성군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정당, 경기 안산시 시화호 생태환경 조성 정당이나 고시촌 부활을 꿈꾸는 관악청년당 같은 조직은 애초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들의 구체적 우려나 걱정은 양당의 전국적 의제 중의 하나로 수렴되었다가 씹어뱉어져 아주 운이 좋다면 공천된 후보자의 의제로 잠시 공보물에 오를 것이다.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여기 링크된 제 글을 나중에 더 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애초 지방선거가 대선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의 형태와 임기, 선거 일정까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제공하는 형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건 좀 약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잖아요. 모든 레벨에 아까 4천 몇백 명, 그죠? 그 광역 단체장부터 해서 기초의회까지 모든 그 지방 선거에 출마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들 후보들이 동시 하루에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 근데 그거는 좀 글쎄 약간 수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지방스럽지 않잖아요. 각각 지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임기라든지 아니면 선거 날짜라든지 심지어는 그 지방 정부의 형태 같은 것들도 좀 다르게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그 제 최초의 문제의식은 뭐였었나 하면, 3월 달에 대통령을 뽑고 바로 6월 달에 한꺼번에 지방선 한꺼번에 그 지방의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이제 뽑는 선거를 한꺼번에 이게 바로 대통령 대선과 함께 거의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금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본다. 전 헌법에서부터 연이은 군사 정권의 헌법에까지도 명문화가 되어 있었고 6.29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지방자치의 원리가 이게 사실 우리 재헌헌법을 보면은 재헌헌법에도 지방자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군사정부 하에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뭐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서 없애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29 선언의 몇 가지 그 개혁 사항들, 예컨대 대통령 직선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노태우 씨가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조항이 이제 지방자치를 제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화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실제로 지방선거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와서야 제대로 된 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는 글쎄 교훈이라고 할까 그런 건 뭐냐면 그냥 이게 법령 수준에서 아니 헌법에도 적혀 있는 지방선거를 안 한 나라인데 안 한 정부인데 이게 뭐 그냥 법령 투쟁만 가지고는 이제 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서 자꾸 시민사회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지방자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 우리 그 지역정당 이야기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지역정당은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영어로 문자를 쓰긴 했는데 저 의미는 이제 그 성가대한테 그냥 성가대한테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 다들 그 지역정당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역정당이 왜 좋으냐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 자꾸 지방정당, 자꾸 지역정당 그러는데 그게 뭐가 좋은데?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 정리한 답안은 요 정도가 되겠고
여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좀 좋은 내용들을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지방의 문제들을 지방에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수 있다. 안산시 시와호의 문제는 민주당이건 국민의당이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게 뭐 표가 되나요? 그 동네에서는 표가 되겠지만 전국적인 정당들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 생활의 이슈들, 단일의 중요한 이슈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당을 가지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거느린 거대 양당들은 이런 것들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아니 선거에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안산 시와호를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주변 거기에서 또 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가 없고, 발굴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대처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을 저는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은 정당을 통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안산시와 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당연히 지역, 그죠? 그게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그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압박은 그대로 하시되,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어떤 솔루션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 이웃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이제 나갈 수 있다면은 그 이름이 이제 지역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반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실 정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부터 사실 정치 행정의 영역 안에서 사실 정당을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완전히 그 안에 포함된 내포된 걸로 사실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의 연장선상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그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정치, 이런 정치의 영역 자체가 이게 지역 수준에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게 또 우리 그 어떤 정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로컬한 수준에서, 지역의 수준에서 어떤 정치 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2004년도에 법적으로 다 거세해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여기서 뭐 더 길게 슬라이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2004년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어 이게 되게 희한해요. 국회의원들이 정당법을 개정해서 그, 그 이전까지 뭐 다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 그 동네에 지구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당, 그 당시엔 국민의당이 아니었겠죠. 뭐 민자당, 새누리당은 아니고 새누리당 이전이니까 민자당, 뭐 그죠? 관악을 지구당,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원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구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구당들을 2004년도에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그것들을 이제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아, 이게 지구당이라는 게 여기서 다 모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게 돈 먹는 하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뭐 위원장,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위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됐던 거죠. 플러스 이 굉장히 편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직이 아닌 사람들은 그 해당 그게 빨간 정당이건 파란 정당이건 지금 지구당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당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면 위법이에요. 그래서 동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동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영등포당 같은 그런 지역 정당뿐만 아니라 어, 국민의힘 영등포 지구당 이런 것 자체를 만드는 게 지금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로컬한 레벨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로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로컬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그 기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정당법 그 조항도 있습니다만 지구당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컬한 수준에서 국민의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민주당이건 이 사람들이 이제 로컬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선거운동이나 선거 때 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좋죠. 상대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 정당 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그냥 막아놨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2004년 이후에 그런 지역 수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들이 굉장히 억압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랑도 또 사실 분리된 게 아닌데 정치적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 지망생이라고 할 사람들이 뭐 연세가 많건 적건 간에 정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동네에 정당이 없다니까요. 우리 지역 정당뿐만 아니라 빨간 정당, 파란 정당도 동네에는 그 당의 지구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뭐 동네 국회의원들 내려오면은 뭐 그 사람 아름아름으로 뭐 만나서 그냥 뭐 술이나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뭐 민원이나 이야기하는 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정치 활동 자체가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정당 수준의 정치 활동은 억압돼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원들을 만들어내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 관심이 있다면은 나중에 중앙으로도 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분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지역 활동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분들이 뭐 물론 글쎄 선거 때는 지역에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소지는 다 서울이고 어, 지금 현재 빨간당과 파란당이 정치 신인을 뽑고 젊은이들을 뽑고 그런 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그냥 명망가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이제 조금 데려다가 쓰기는 하죠. 뭐 한두 명씩은 이제 그 한마디로 뭐 공천을 줄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또 결국 그 친구들은 여의도에 가서 그냥 바닥에서 부른 거는 맞는데 여의도에서 부른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관심이 또 글쎄 자기 뭐 만약에 시골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떠나와서 지금 여의도에서 일단 정치적인 커리어를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랑 지역에서 정치적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이 지방 정치 내지는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정당이 제공을 할 수 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지역 정당 그러면 아니 정당 두 개도 골치 아픈데 정당이 그러면은 뭐 구마다 한 개씩 있어야 돼, 동마다 한 개씩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동에 그 여러분들 소위 이야기하는 토호라는 분들 뭐 토호라고 말씀하니까 또 글쎄 여기 혹시 그 토호가 계시면은 제가 토호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호자가 호거로자니까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냥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그분들이 결국 이것도 차지하게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도 저는 여러분들 반론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사실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양당이 가로막고 있는 이 정치 질서에서 거기서 훨씬 더 토어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 글쎄 제가 이제 비유로 드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왜 대형 마트들 영업 제한하고 이제 그 동네 작은 슈퍼들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제한도 하기는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동네 마트들이 그래도 약간의 찬스라도 있으려면은 이 토들은 사실은 지금 양당제적인 시스템이건 지역 정당의 시스템이건 그냥 거기서 그 다 할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래도 적어도 지역 정당을 만든다면은 거기에 어 우리 같은 뭐 일반적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약간의 찬스라도 생길 거기 때문에, 저건 이제 떻게 보면 뭐 부차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극복해야 될 문제고, 저거는 지역 정당 때문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뭐 양당제에서도 저건 뭐 어차피 양당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당이 폐지된 양당제 하에서 사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한테 액세스가 있는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결국 누구겠어요? 저분들이지 누구겠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부탁드리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보다 좀 풍부한 리스트들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여기다가 더 많이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낙관적인 이야기 내지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비관적인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양당 체제 어, 문제점들,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정당의 가능성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관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양당, 특히 기존 정당들의 그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정당법을 이걸 개정하는 게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셨고, 지금 뭐 이용희 대표님도 제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정당법이 합헌하다는 거예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법을 이제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하여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사실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 거대 양당 정당들이 자기들한테 선거에서 지금 정당 창당을 풀어놓으면은 이게 자기들한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태풍으로 다가온다는 거를 자기들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60년 동안 이걸 막아왔어요. 60년 동안 이게 막혀 있었던 거는 저걸 놓치면은 그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0년 동안 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 동안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게, 이게 군소정당들이 살아남기에는, 이건 뭐 아까 정의당에서 오신 선생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만, 이제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이 생존하기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힘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노력들이 지난 어, 그러니까 2020년 총선이 있죠. 2020년 총선 직전에 있었는데, 지금 선거법을 보시면은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또 그 정치개혁 특위를 맡으시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이게 3당이 합의를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를 못하고, 선거는 다가오고
선거법 개정은 이제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지금 선거법을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그 엉망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을 그래서 새로 다음 총선 전에는 실권 조건 간에 뭐 대통령이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2020년은 선거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행된 거는 그 부칙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위성정당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까지도 추가되면서 완전히 그 선거 자체가 엉망이 돼 버렸었죠. 그래서 지금 24년 총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사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지역정당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논의를 하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사실 제시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좀 그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제 지역정당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선거법 개정의 제일 핵심 포인트가 소선거구제에 이게 그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를 얼마나 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전국 정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건 이제 그 지역 정당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늘리자 뭐 거의 독일식 같이 되면은 이제 아마 국회 의석수 자체가 500석이 넘어가고 뭐 절반 정도가 이제 비례대표가 되는. 근데 거기에 지역 정당의 의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저기에 참여할지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 휘말려 들어가서 이게 비례대표를 완전히 늘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저기 뭐 물론 사실 지역 정당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뭐 아예 관심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방 선거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선거법 개정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글쎄 뭐 전략이라고 뭐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합의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런 것들도 미리 고민하지 않으시면은 이것도 그냥 갑자기 하다가 이제 뭐 도둑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 자체가 비관할 만한 이유라는 슬라이드니까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치관계법, 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정치관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정하는 거는 그 여의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큰 개헌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왜냐하면 저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 정당,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해당 현직 의원들이 사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면은 거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의 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것들을 이제 개정을 할 리는 사실 만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상당히 비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뭐 가장 중요한 글쎄 뭐 슬라이드가 이게 그 지금 오늘 결론 슬라이드쯤 되는데 시간도 지금 이제 9시가 지났으니까 다들 또 좀 졸리시기도 할 테고 그래서 마지막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정당들이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혼자서 마음대로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통합 정당명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지역 정당. 근데 이제 지역 정당은 아닌 거예요. 서울에 서울 중앙당을 만들고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1,000명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제 지역정당의 서울중앙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좀 수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전국적인 지역정당을 만드는 거죠. 약간 말 자체가 그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정당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당법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이제 우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 전국에서 5군데만 5천 명만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합 지역 정당이라고 하시거나 물론 이것도 법적인 역풍을 맞을 수는 있어요. 너네가 단일 정당이냐 아니냐 이걸 또 뭐 당연히 법적인 뭐 어떤 판가름을 받으려고 뭐 상대 정당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뭐 뭔가 통합된 강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통합된 명칭을 합의하시고 통합된 지도부를 만드셔가지고 그 출범을 하는 거죠. 띄우는 거죠. 어, 4년 후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 전에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뭐 글쎄 제가 나중에 좀 더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그 움직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최대 강령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당법 자체가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법의 규정을 받아서 법의 저촉을 받아서 정당 활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다음에 부자유스럽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완전히 없애자. 이게 이제 최대 강령이라면 그리고 이건 뭐 안 될 거예요. 정당법을 없애자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근데 어, 그 중간 수준의 강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강령들을 최대, 가운데, 그다음에 최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중위 정도 되는 강령은 수도권 조항이나 5천 명 조항 이것도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렵다면은 최소 강령 정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국 선거에서는 우리가 정당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 다만 지방선거 중에서도 뭐 기초단위 선거들 요 수준에서만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요 수준에서만 우리가 후보를 공천하고 요 수준에서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런 어떤 목표들을 다변화 시켜가지고 뭐 처음에 할 때는 세게 지를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래 양보해 줄 테니까 이거는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하시든지 이걸 이제 좀 분화시키는 것도 저는 뭐 중요한 게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 약간 지금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흔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방정부 형태라든지 선거 시기, 형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방선거 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 우리 아니 주민 투표를 해서 야 우리는 임기 우리 구청장 4년 임기 너무 좀 짜증나. 우리 딱 2년마다 할 거야. 라든지 우리 구청장이 아니라 우리는 구 매니저를 뽑는 시스템을 하고 싶다고.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한국 자치법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요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스템을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 흔들 수 있는 제일 그 뭐랄까 엔트리 포인트라고 할까 제일 하나의 그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구멍이 있다면은 이런 구멍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개정됐어요. 우리 현재 요번 그 지방자치선거 하기 직전에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는 지방정부가 그죠?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의 장과 그 지방정부의 의회, 서울로 치자면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관악구청장과 관악구의회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만 더 요 밑에 이 위의 항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 물론 어렵습니다. 주민투표가 그것도 동네마다 다르긴 한데 몇 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그 사표를 내고 떠나간 이유도 주민투표 투표 정족수를 못 채워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영국 이야기를 잠깐 하려다가 말았는데 영국이 200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하면요. 그 지방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시장을 뽑던 아니면 매니저를 뽑건 그 다음에 그게 의회를 뽑지 말고 그냥 뭐 위원회 같은 거를 우리는 하자. 우리 그 시의회 의원들 보니까 꼴보기 싫어. 이 사람들 그렇게 그 따로 뽑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그 견제하는 무슨 뭐 조그마한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자. 그 다음에 매니저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임기는 얼마까지 줘버리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주민 몇 퍼센트 이상의 그 소환으로 이 사람 바로 자를 수 있도록 하게 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시스템들도 그건 이제 구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뭐 구마다 시마다 원하는 대로 이제 그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썼던 책에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개정 지방자치법이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런 거라도 그냥 폼으로 한번 넣어보자. 우리도 영국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구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지금 현재 구청장, 구의회, 시장, 시의회 이 구조 자체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뒤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물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운동의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투표를 하는데 이 시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을 4년이나 특히 우리 지역의 뭐 이러이러한 거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장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좀 거부하고 싶다.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 매니저 시스템으로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자치의 뭐 어떤 형태를 뭐 도입하겠다라든지 그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좀 한번 흔들어 볼 만한 삿발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잡을 만한 삿바가 있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매니저 시스템 이건 우리 그 기존 정당 이런 거 우리 그 안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이제 당연히 운동을 전개 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이게 아마 비례대표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별로 지역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다음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지방선거하고도 그 선거법이라는 거는 선거법 안에는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선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그 지방선거가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사실 국회의원 선거를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방선거를 고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 국면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뭐 찾아야죠. 싸우다가 안 되면은 뭐 흙이라도 던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헌법 소원 같이 그렇게 그 전공법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측면 돌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건 이제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긴 호흡과 긴 시간과 먼 전망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진짜 그 헌법 소원으로 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땅땅땅 쳐서 판결 내려주면은 이제 이길 거다. 이렇게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압박을 가해야 되고 그 압박을 가하는 게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약간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한 2장, 3장쯤 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보셨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호기 대표님한테 보내드리면 그 다음에 뭐 PDF 같은 걸로 만들어서 드리면 배포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오늘 그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